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은 휴식이 필요할 때, 삶으로부터 잠시 휴가가 필요할 때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휴식이라고 하면 아무도 없이 오롯이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숲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홀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을 실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야기인데요. 한밤의 문화 고전 시리즈, 오늘은 아름다운 월든 호수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워낙 고전 중에 고전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 읽었을 때는 저도 이 가능할까? 네. 근데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전기도 없고, 네. 또 인적도 굉장히 드물고, 그 주변에 아무런 다른 집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오두막을 또 직접 본인이 지어요. 그래서 이 오두막집도 이제 아주 싸게 짓기 위해서 이 다른 집, 거의 부서져가는 집을 재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제 폐자재를 아주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저렴하게 집을 짓고, 그리고 계산을 해봐요. 본인이 이제 하버드대를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기숙사비가 왜 그렇게 비쌌던가. 왜냐하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기숙사 비용도 굉장히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꼭 내야 되는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하버드대의 기숙사 비용보다 훨씬 싼 돈으로 자기만의 오두막을 어엿하게 하나 지어서 살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집을 사거나 월세를 내거나 한국은 전세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그 젊은 나이에 했던 거예요. 20대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난과 싸워보고 과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미루면서 집을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희생하고 현재의 만족을 포기하고 현재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내려놓고 오직 저축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참 기특하죠.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된 거 아닙니까? 더 됐죠. 왜냐하면 1854년 책이거든요. 150년, 17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럼 1845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845년에서 47년까지 2년 2개월 동안 살고 7년 후에 월든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안타깝게도 40대 초반에 44살 정도에 세상을 떠나요. 굉장히 아까운 젊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나 미련이나 이런 걸 남기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44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중반이면은 근대화 물결이 막 밀려 들어와서 그런 것에 관한 선망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그런 새로운 문명의 그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컸을 때인데 오히려 거꾸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꿰뚫어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던 거죠. 하버드대를 다닐 때도 다른 학생들은 아마 또 부잣집 아들이 많고 부잣집 자제들이 많고 또 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학생 때부터 이제 돈을 뿌리고 다니는 그런 귀족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적응을 못한 거죠. 자신은 항상 가난하니까. 그래서 맨날 책만 봤던 거예요. 책 보고 글 쓰고 이러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특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것도 이미 고민을 했었고, 자신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기업체, 좋은 기업체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대부분 친구들은 변호사 아니면 사장, 그리고 이제 금수저들이 많으니까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측량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애초에는. 예, 측량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측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일이잖아요. 당시에는 건축 측량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예. 각광받는 직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였기 예. 때문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사실 측량으로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측량을 한다는 것은 자연이 파괴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연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여기다 건물을 몇 채 지을 수 있을지, 또 여기 뭐 토지 분쟁 같은 거 있을 때 정확하게 나눠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사실은 구획이 분명하지 않은 땅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땅들을 이제 정말 아주 정확하게 측량해서 뭔가 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쓰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랬을 때였으니까. 네,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낀 거죠. 내가 이걸 해서 돈은 잘 벌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항상 월든 호수를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봤는데 그 호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음속에 이 호수를 정말 계속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무의식 중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든 호수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가 이제 콩코드라는 지방이잖아요. 네. 근데 그곳이 참 유서 깊은 도시이기도 한데 뭐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든지 미국 시인들의 아주 정말 뭐랄까요, 시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고 또 월트 위트먼이나 이런 사람들과 쌍벽을 이루는 존재잖아요. 그분이 이제 은사님이셨고, 예, 스승님이었고, 또 작은 아시들을 쓴 루이자 메이 올코트와 또 친구였어요. 동네 친구. 예, 물론 올코트가 훨씬 어리긴 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손이 또 아주 절친이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다 작가고 막 철학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유명한 지식인들하고 네. 교류를 한 거네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고 유일하게 에머슨만 부자였어요. 에머슨은 이제 원래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꽤 있었고 귀족적인 집안이었는데 에머슨도 처음에는 스승 같은 존재였지만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너무 나가니까 너무 어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막 월든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스승님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이 가버리고 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실 어떤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먼저 썼어요. 그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이 굉장히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네.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인두세라는 그 네. 세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머리 하나당.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해도 오직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게 부당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 주민세 내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우리는 혜택을 받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세금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잖아요. 네. 알아보려면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고 특히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아직도 노예제가 판을 채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시청 앞 광장에서 노예를 파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그렇게 흑인이라는 이유로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예로 만들어서 파는 모습을 버젓이 광장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돈을 내므로써 그 사회의 불의에 동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요. 그래서 감옥살이까지 해요. 예. 이게 말씀하신 거에서 당 시대 그 시대를 지금의 잣대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게 미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옐로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20세기 초반인가 국립공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개념이 환경주의라는 개념이 그때 등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이니까 그런 개념도 없었던 시절이고. 없었어요. 국립공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예. 그 남북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지금 태어나서 그렇죠. 남북전쟁 시기를 겪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제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얼마나 급진적인 사람이었는지 정말 급진적이었던 이해할 거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상인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연필 공장도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의 아들이면 더 이제 뭔가 돈에 밝았을 텐데
있는데 그런 것으로 가지 않고 또 그 집안 자체가 이 소로라는 성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프랑스 성이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쪽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이런 집안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누나들과 어머니까지도 그 흑인 노예제에 반대를 해서 흑인 노예들이 이제 미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캐나다로 도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네. 그럴 때 이제 숨겨주고 예, 월든 오두막에도 숨겨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고 평등을 중시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그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저 들어가서 저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막 정말 뜯어 말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죠. 이 아들이 특이한 걸 이해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걱정은 했죠. 예, 너무 특이하니까. 걱정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걱정을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굉장히 부모님들도 아주 차분하고 좀 인정이 많으신 분들이고 학구적인 분위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였냐면 야생화를 너무 좋아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야생화의 그 콩코드에 나는 모든 야생화들을 수집해가지고 이게 올해 3월 24일에 핀 꽃이 내년에도 3월 24일쯤에 피는지를 그걸 기록을 하면서 다녔대요. 그래서 거의 맞췄대요. 거의 날짜까지 맞출 정도로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무조건 산책을 하면서 그 자연을 관찰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네. 그 뭐 지금도 네. 우리 야생 산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회랑 네. 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소로처럼 집을 다른 데서 헌 부자재 같은 거 갖고 와서 집을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랑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본인도 단절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예, 단절을 위해서 들어갔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에 있으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참견이나 이제 온갖 소문의 공동체 속에 속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집중된 일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가족이랑 그렇죠. 함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오직 나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내가 월든 호수에 가는 목적은 비천하게 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가능한 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사업을 하려는 데 있었다. 개인적인 예, 사업? 그 개인적인 사업이 일종의 이제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자기만의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게 예. 뭐였냐면 글을 쓰는 거였어요. 글 쓰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으면 자꾸 이제 방해받고 그리고 일해야 되고 또 집에서 사실은 형이 일찍 죽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형이 일찍 죽다 보니까 그런 그 집안의 일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좀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 이게 나는 사업하고는 안 맞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되고 이제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2년 2개월 동안 그래서 멀리 가진 못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한 번도 외국으로 가본 적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콩코드라는 곳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뉴욕에 가서도 별로 재미없어요. 뉴욕에 가서도 살아있는 인간의 영혼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면서 되게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도시화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숨막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려고 했던 책은 원래 월든 호수에서는 월든을 쓰지 않아요. 예, 그러면요? 월든에서 이제 월든 쓰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다른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형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고 네. 또 형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도를 하다가 예. 면도칼에 베어서 파상풍으로 며칠 만에 막 고통 속에서 죽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거름 같은 거 주다가 흙에 세균이 들어갈 수 있고 이랬는데 항생제도 없었던 네. 시절이니까. 파상풍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가벼운 상처라고 생각해서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둘이 다니면 막 사람들이 쌍둥이 같다고 그렇게 네. 정말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사랑했던 형이 죽고 나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너무 상실감이 컸고 그 상실감도 이기고 싶고 또 책도 쓰고 싶고 그 생각 때문에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형과 일주일 동안 캠핑 여행을 한 거예요. 그 여행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그게 사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첫 책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책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씀으로써 사실은 월든을 쓸 수 있는 어떤 기틀도 마련한 거죠. 책을 월든 처음부터 이렇게 월든이라는 대작을 쓴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 쓴 것은 형과의 여행기인데 그 책도 참 좋아요. 근데 그 책은 오랫동안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전 못 봤어요. 몇 년 전에 소로의 강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짧은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여행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약간 방랑자의 영혼을 갖고 있었던 거죠. 노마드적인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책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좀 누른 거예요. 이걸 계속 돌아다니고 싶고 계속 방랑하고 싶은데 네. 그걸 또 이야기로 남겨두고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글을 쓰려면 또 계속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네. 어딘가에 정착을 그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고 그 경험을 월든에서 글을 쓰고 그 책은 사실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 그 책은 이제 안 팔렸어요. 예, 그런데 작품은 너무 좋아요. 작품은 진짜 좋은데 그 당시엔 안 팔린 거죠. 사람들이 이제 소로의 훌륭함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런데 소로가 그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 강연을 통해서였어요. 소로가 여러 가지 강연을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시민 불복종에 대한 그런 사상과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립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소로가 그때 처음 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소로가 최초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미 국립공원이라는 게 전혀 없었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도 소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월든호수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이 그렇죠. 월든이란 책이 예. 없었으면 예. 과연 그 아름다운 호수가 보존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막 박수를 받고 유머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대중을 이끄는 어떤 리더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나중에 월든에서 경험한 거를 책으로 써봐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월든호수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 쓴 떠나고 거예요? 나서 7년 뒤에 쓴 거예요. 예. 그럼 그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사람이 돈도 좀 쓰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서만 그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월든호수에 있을 때도 살 때도 강연이나 이런 건 다녔던 거예요? 그때도 조금씩 했어요. 왜냐하면 월든호수에서 있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막 정말 그러면은 풀만 먹고 사냐 예. 그러진 않았고 이제 약간 그 채식주의에 대한 생각도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을 죽이는 그 사냥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사냥도 되게 잘하고 낚시도 엄청 잘했대요. 어릴 때는 그게 이제 유일한 스포츠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동물들이 불쌍한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본인이 그걸 해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나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버리는 부분도 많고 불쌍한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육류를 먹는 것이 그렇게 지금처럼 위생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했을 때 채식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도 생각하게 된 거죠. 예. 소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니까요. 네. 근데 사실 마하트마 간디나 아니면 헤르만 헤세,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도. 수많은 네.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네. 생태주의 운동의 창시자 이렇게 불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불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생태주의 운동이라는 말을 그때는 쓰지 않았지만 뭐 에콜로지 이런 말들도 사실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주의, 생태주의 또 뭐 채식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언어나 딱 정해진 운동으로서 흑인 인권 운동도 그렇고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걸 함으로써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는데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게 참 훌륭했던 점인 것 같아요. 청취자 김수기님께서요. 네. 월든에서의 생활이 아직도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 의미 네.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꿈꾸고 또 일부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삶이 사실은 완전한 고립이라기보다는 저는 새로운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독립성을 기르면서도 네. 또 본인이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대요. 그냥 문을 열어놓고 다녔대요. 그래도 없어질 게 없으니까.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제주도 분들 그냥 문 열어놓고 다니셨다고 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믿고 그런 그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인간이 소유만 하고 축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함으로써 보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인디언 인권 운동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고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인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배워버리고 싶었다라는 문장을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삶이 아닌 건 모조리 배워버리고 싶었다고요? 네, 삶답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진정한 삶이 아닌 것은 다 제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진짜 삶의 정수만을 삶의 에센스만을 경험해보는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글을 쓰고 농사짓고 산책하고 자연과 놀고 이렇게만 해도 정말 이 본인이 또 콩을 키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쌀을 사서 먹었대요. 본인이 콩을 좋아하진 예. 않기 때문에 콩은 팔고 콩은 키워서 팔고 쌀을 좋아하니까 쌀을 사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자급자족으로 가득한 가능한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와의 투쟁이었던 거죠.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몰려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과연 그렇게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월든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 있죠. 네. 난 너무 어떻게 많은 화두를 던지는 어떻게 거죠. 사는 게 좋을까? 네.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네. 어떻게 사는 게 진정 아름다운 삶일까? 미니멀리즘의 어떤 선구주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만들고 네. 또 재해석하게 만들고 시대가 변화해도 꼭 우리가 또 해보고 싶은 것들이 그 책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끊임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50년이 지났지만 네. 이 책을 읽고 있는 것 아닐까. 네. 그래서 삶이 뼈에 가까울수록 삶은 맛있다는 문장을 써요. 그러니까 네. 심플리시티 끊임없이 그 월든 호수에 가면 목걸이를 파는데 그 목걸이가 너무 예뻐서 저도 샀는데 심플리시티라고 써 있어요. 간결하게 간결하게 더욱 간결하게 뼈에 가까울수록 삶은 맛있다는 그 문장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예. 고기만 읽으면 그런 게 외우게 아니라, 돼요. 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다. 네, 우리 이런 생각을 삶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